세무정보 시스템 운용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소득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수업과 관련해 갖고 이제 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그 근로소득공제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수업 끝나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그냥 그 세법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좀 약간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조금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나머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 소득세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제 종합과세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한꺼번에 일단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이에요. 사업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따로 이제 당연히 합쳐서 내야 되는 거고 이런 소득들은 대부분 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게 아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회사로부터 또는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소득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종결되고 일부는 또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일부는 무조건 뭐 종합과세랑 합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제도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세 개요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보면은 일단 뭐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을 가정을 했지만은 나머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라든가 어쨌든 이제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세금 계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수업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구조는 일단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세금이 얼마인가 계산하는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일단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벌어들인 소득. 이제 이것은 근로소득이니까 이제 연간 근로소득 그런데 이자 배당 뭐 그런 게 있으면 합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소득이 있는데 벌어들인 소득 그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벌기 위해서 쓰는 돈들 뭐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그걸 빼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근로소득 같이 필요경비가 없으면 그냥 비과세 그 근로소득공제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빼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소득에서 빼주는 과세하지 않는 소득들이 있어요. 비과세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처음부터 세금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들을 빼고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정책적인 목적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에서 빼주니까. 소득공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빼주고 나면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하기까지 과정이 전체 소득에서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한다. 특히 이제 종합소득이니까 종합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기본공제, 추가공제였었죠. 가족, 기본 대상자, 가족 1인당 150만원. 그리고 추가공제,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있는 경우는 추가로 얼마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있고 요거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관련되는 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득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주고 나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소득세율인데 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와요. 세금을 내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다 내면 되는데 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요 세액에서 계산된 세액에서 빼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액공제라 그래요. 자, 왼편에서는 소득공제,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편은 지금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에서 자체를 빼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일반 월급 받는 사람들 연말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주로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까지 하죠. 하는 게 뭐냐면은 의료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이제 일상생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되게 가족들이 많으면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경우겠죠. 살면서 필요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빼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금액 계산을 해서 얼마를 빼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이런 세액들을 뺀 게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들을 뺀 게. 그게 이제 실제 납부할 세액이죠. 그래서 그게 납부할 세액인데 우리는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씩 세금을 내왔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 경우에요. 그런 거를 원천징수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에서 기존에 낸 거를 빼면은 기존에 냈던 거를 빼면은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되겠죠. 아니면은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으면은 요 돌려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차감 납부할 세액 요거는 이제 2월달 급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 구조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는 거는 물론 그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월급 받는 근로자, 근로소득 있는 사람을 가정할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달 일정한 세금을 이렇게 내죠. 회사에서 징수를 하죠. 내고 그다음에 1월 달 급여를 받으면서 1월 하순 경우입니다. 1월 하순에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금 계산을 합니다. 세금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정확히 내야 될 세금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하고 비교해서 추가로 더 내든가 받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세 계산 구조가 되겠고 여러분들은 크게 이 항목 하나하나를 다 지금 외울 수는 없지만은 크게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다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세율.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서 오늘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살짝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가볍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뭐 이거였었죠. 연간 근로소득이 있고 거기서 비과세를 뺐었죠. 비과세 뺀 거를 총급액이라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급액은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총급액. 전체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총급액이라는데 여기 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기본공제, 추가공제 또는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것 등을 계산을 할 때 총급액이 얼마 이상인 사람, 총급액이 얼마 이하인 사람 그런 기준금액들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기준금액이 거의 다 총급액입니다. 총급액. 전체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를 뺀 급액이에요. 실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는 급액이라는 얘기죠. 총급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은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살펴는 봤습니다. 교재에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일상생활과도 많이 관련이 되고 자주 나오는 항목들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칙대 월 10만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까지. 이거는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 차를 가지고 다니고, 내 차 가지고 출장도 가고 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회사에서 기름값 같은 거 쓰라고 이렇게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급에 포함이 되죠. 흔히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비, 숙식비, 여비 등 이제 이런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 이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실비 변상적인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해당된다는 금액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은 이제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직 근로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연간 총급여액이 여기도 총급여가 나오죠.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이 되고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자가 야간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았을 경우에 뭐 3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어쨌든 240만원까지 비과세 월 20만원이 되겠죠.
되고, 국외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외국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죠. 외국 회사가 아니고 국내 기업인데 외국에 지점이 있고 해외 파견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월 100만 원까지, 원형이나 건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자녀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 문제도 살짝 나왔지만은 육아휴직수당, 아기 보기 위해서 이제 휴직하는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준다 그러나 그래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육아휴직급여 받는 경우에 그것도 비과세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있었죠. 근로소득공제 지난주에 계산을 몇 번 해봤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표로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통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칠판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공제는 얼마냐면은 전체 지금 여기인가요? 이제 근로소득이 있죠. 이렇게 총 급여액이 나왔어요. 지금 전체 받은 돈 중에서 비과세 빼고, 그리고 총 급여액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급여액이 500만 원까지는 70% 해주고, 그 다음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사이 금액에는 40%, 그러면 1,500에서 4,500 사이 금액에는 15%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로소득 근로소득 금액이 총 급여액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게 되면은 여기서 벌써 70% 빼고 40% 빼고 하니까 과세 소득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한 4천만 원 정도인가 5천만 원 정도까지는 4인 가족 기준 했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 빼주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 추가 공제가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교육비 그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실제 세금을 납부를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요 비율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외우지 마시고요. 근로소득 공제가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시고, 필요한 경우는 내가 언제든지 인터넷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해서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대신 이렇게 여기까지 70%다 40%다 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1,000만 원인 경우만 하나 딱 살펴보겠습니다. 총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70%, 35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40%,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 40%면은 5, 4, 20, 200만 원. 여기는 350만 원. 350만 원하고 200만 원 하면은 75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나하고 배우자만 있어도 기본 공제부터 넘어가죠. 세금 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계산하는 방식, 그건 아셔야 되는 거고, 기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70%, 40%, 15%, 5%,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근로소득 공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공제인데, 요건 근로자만 빼는 거고, 종합소득공제는 여기서 근로소득만이 아니고 이자 배당, 부동산 이자 배당, 뭐 사업, 연금 뭐 등등 있을 때 다 합쳐서 계산할 때도 빼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는데 그건 대표적인 거고, 요거 외에도 나올 수 있는 것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는 지난주에 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공제 대상자들, 나하고 가족들 얘기해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한다. 그 다음에 대상자는 나하고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해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과 입양자. 직계비속은 그 자녀들이죠, 흔히. 그리고 입양자는 내가 직접 낳지는 않지만은 자식으로서 입양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수급권자, 저기죠? 국가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생활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수급권자 있는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아동도 자녀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위탁아동 같은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조속과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조속,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한다. 일단 요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그러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제해준다는 얘기는 세금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거니까 조건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거나 20세 이하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녀인데 20살이 넘으면은 뭐 자립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인데 아직 60세가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경제활동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굳이 공제해줄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이 조건이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데 여기서 뭐 직계 비속이라든가 직계 존속이라든가 형제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득 조건 역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급액이 요건 이제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만 봤을 때 총급액 역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500만 원 이하이거나 그런 사람은 안 되고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소득금액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연간 어쨌든 번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뭐 총급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여기서 이제 그 일용근로소득 같은 거 있죠. 하루 가서 일상으로 벌어오는 거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제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벌어들인 그런 것들은 빼고 하는 계산이에요. 크게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뒤에 다시 나올 때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이 조건, 소득 조건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들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준다고 얘기입니다. 어디서 공제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세금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과세 빼고 근로소득 공제 빼고 계산했죠. 그 금액에서 또 1인당 얼마씩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과세표 주고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조건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사는 가족이어야 된다. 그런데 자녀가 혹시 뭐 학교 다닌다거나 또는 뭐 이런저런 사유로 나가 사는 경우 인정이 되고 입양자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고 직계존속인데 뭐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 부모님이죠. 인정되고 그 다음에 뭐 취약이나 질병 또 근무연평상 이렇게 좀 나가 살고 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리고 일단 뭐 여기서 날짜 따지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장애인이 다니다는 거. 일단은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한다. 원칙은 12월 31일 기준인데 다만 뭐 올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그 다음에 올해 뭐 장애가 치유가 됐다. 그러더라도 장애인은 공제 받는 거고 돌아가셨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생존에 계셨다라면은 중간에 돌아가셨겠죠. 그러면은 공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해까지는 12월 31일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올해 중간에 생일이 지나서 21살이 됐어요. 그래도 올해 20살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도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여유 있게 봐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고 큰 조건으로 60세에서 20세 60세 이상 20세 이하 그리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150만 원. 그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이제 기본공제에 추가로 더해주는 경우에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이죠. 70세 이상이 됐을 경우는 100만 원씩 더 추가해준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은 1인당 200만 원 더 공제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인데 여성인 경우에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다. 그런 경우 50만 원. 또는 뭐 배우자가 있다. 50만 원. 부녀자는 해준다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없든 있든.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죠. 자식도 혼자 사는 그런 건 아닌 경우고 배우자가 있거나 어쨌든 뭐 배우자 없이 자식들하고 누군가랑 같이 살고 있으면 50만 원 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 다 해당이 돼요. 그런 경우에 혼자 살면서 자식들이 있는 경우는 100만 원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3과 4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4를 적용한다. 이것은 이제 여성인 경우에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만 되면 되겠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아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배우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우자만 있는 여성은 50만 원만 받는다는 얘기고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뭐 이혼했거나 사별해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가해주는 경우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 간략하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득공제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공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소득공제. 전체 받은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 빼고, 근로소득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추가공제 소득 빼고, 또 뭐 빼준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사용에 공제해주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범위는 딱 신용카드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뭐 직불카드 등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공제해주는 이유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하는 경우 소득이 노출이 되죠. 판매하는 사람들 소득이 노출이 돼서, 그 세수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하게 되면은 소득이 전부 다 노출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세원에 잡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 영수증 받는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자는 내가 쓴 거, 그리고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등등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공제액은 얼마냐면은 사용한 금액을 모두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 총급여액 있죠. 총급여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2천만 원에 25%면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을 초과해서 썼을 경우에 500만 원에서 초과하면은 뭐 내가 7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500만 원 초과되는 게 700만 원, 5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얼마, 몇 프로. 근데 이제 몇 퍼센트가 이게 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체 뭐 15%, 20%로 딱 통일됐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거는 40%고요. 요 초과되는 금액 얘기예요. 40%를 해주고, 그 다음에 책을 사거나 또는 뭐 공연 또는 박물관, 뭐 도서관 그런 데 다니는 거는 30%.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직불카드 쓴 거는 30%. 이렇게 좀 많이 공제해 주고 있죠. 장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15%를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되는 금액 한도는 여기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실제로 또 산식으로 들어가면은 뭐 전체 사용 중에서 요거 먼저 빼고 나중에 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계산 자체는 이제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에 금액만 집어넣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불카드 등을 사용을 하면은 공제받는다. 그런데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된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카드 사용 비용이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배제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업에 관련돼 갖고 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카드 쓴 거는 비용으로 처리되죠. 세금 계산할 때.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드로 보험료를 내거나 교육비를 냈거나 세금을 냈거나 공과금을 냈거나 또는 유가증권을 구입했거나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거나 기부를 했거나 하는 거는 요거는 전부 다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은 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기타 소득 공제 좀 묶어놨습니다.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죠. 회사에서 급여받으면서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얼마를 부담합니다. 그럴 때 4대 보험 가입하고 내가 납부하는 금액 있죠. 그거는 전액 소득 공제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가입을 하죠.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금액, 흔히 공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보험료들도 전부 다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이 없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지출한 금액이에요. 집을 사기 위해서 뭐 돈을 모으는 경우 또는 차입금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 뭐 원리금 상당액 그런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 40%, 주택 마련 저축 불이백의 40%, 그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이자 상환액 등등을 이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두 가지 금액 합쳐가지고 뭐 무한정해 주는 게 아니고 300만 원까지 해준다는 얘기고, 세 가지가 다 있는 경우는 다 합쳐서 500만 원까지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략적으로 이제 소득공제를 살펴봤습니다. 소득공제, 여기 들어간 소득공제예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자금공제, 뭐 신용카드 공제 있었고 보험료 공제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빼주고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공제 계산해서 빼주고 그다음에 이런 거 빼줍니다. 그래서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세금 계산할 근거인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제 세율을 곱해서 실제 이제 내야 될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세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